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검진 결과지를 보면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식사만 하고 나면 이유 없이 졸리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거나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말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당은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섭게 치솟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혈당에 좋은 음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정보는 너무 많고 또 너무 가볍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연구로 검증되었고 실제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으며 특히 50대 이후 분들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혈당을 억지로 낮추는 방법이 아니라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르도록 돕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그 음식입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그냥 민간요법 아니야? 하고 넘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낌이나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된 연구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한 대학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빵을 먹게 하되 한 그룹은 그냥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식초를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초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 폭이 눈에 띄게 낮았고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포만감은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연구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시큼한 성분 즉 아세트산의 농도를 다르게 해서 여러 조건으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세트산 농도가 높을수록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소화될 때 당질을 빠르게 잘게 쪼개는 효소들이 작동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빠르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이 효소들의 속도를 살짝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 결과 혈당은 급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원리는 우리 식탁 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탈리아 식당에 가면 식전 빵과 함께 식초가 담긴 접시가 나오고 만두나 냉면을 먹을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초를 곁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식생활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식초를 물에 타서 무작정 마시는 것이 모든 분들에게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 위장이 예민한 분들께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따로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식사할 때 식초를 활용한 초무침, 초절임 반찬을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식초를 쓰느냐입니다. 시중에는 천연 발효 식초도 있고 빠르게 만들어진 합성 식초도 있습니다. 합성 식초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초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무침이나 초절임을 만들 때 새콤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넉넉하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을 낮추겠다고 식초를 먹으면서 설탕을 함께 들이붓는다면 그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설탕 대신 대체당이나 올리고당을 소량 사용하는 쪽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혈당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음식, 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과일이지만 혈당에는 오히려 매우 안전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은 과일이면서도 혈당에는 매우 안전한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 음식입니다.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이라고 하면 신맛이 너무 강해서 과일이라기보다는 양념이나 음료 재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보면 레몬은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과일입니다. 먼저 숫자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레몬의 혈당 지수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혈당부와 역시 극히 낮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과일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레몬을 섭취한다고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레몬은 단순히 안전한 과일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레몬은 혈당을 적극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양의 빵을 먹게 한 뒤 한 그룹은 물을 마시게 했고 다른 그룹은 물에 희석한 레몬 주스를 마시게 했으며 마지막 그룹은 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혈당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레몬 주스를 섭취한 그룹은 물만 마신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면 차를 마신 그룹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레몬에는 구연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산 성분들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특정 소화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전분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살짝 늦춰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식초와 비슷한 원리지만 레몬은 과일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훨씬 부드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파스타와 같은 전분 식품을 섭취할 때 물과 함께 먹은 경우와 레몬 주스와 함께 먹은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물과 함께 먹은 경우에는 소화를 시작한 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전분과 당류가 대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레몬 주스를 함께 섭취했을 때는 전분 방출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당류 역시 훨씬 완만하게 흡수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레몬은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동시에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레몬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레몬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레몬을 그대로 씹어 먹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레몬즙 형태로 활용하게 됩니다. 물에 레몬즙을 소량 섞어 식사와 함께 마시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레몬의 신맛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단맛을 더하면 혈당 관리 효과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샐러드나 생선 요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깔끔해지고 혈당 관리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 레몬의 장점은 혈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이 매우 약하시거나 위산, 과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레몬즙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거나 식사 중간에 섭취하는 방식으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는 누군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란데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혈당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두 번째 음식 레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단순히 혈당만이 아니라 장 건강, 면역, 대사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되어 온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장 건강일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음식들이 장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식품의 역할은 장 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와 장을 거쳐 흡수되는 과정에서 혈당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장 환경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발효식품은 장 안에서 유익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혈당 조절에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세 지방산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 단세 지방산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인슐린이 세포에서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젖산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젖산은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식초의 아세트산, 레몬의 유기산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과 평소 김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김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공복, 혈당과 혈중 지질 수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같은 김치라도 발효가 충분히 진행된 김치가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김치와 발효가 잘 된 김치를 각각 섭취하게 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에서 체중과 체지방 감소 효과가 나타났지만 발효 김치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 수치가 유의미하게 더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효 과정이 단순히 맛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혈당과 대사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다른 발효식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그리고 발효된 빵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라도 발효가 충분히 된 빵은 그렇지 않은 빵에 비해 혈당 스파이크를 덜 일으킵니다. 발효 과정에서 전분 구조가 일부 바뀌고 소화 속도가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소개한 식초, 레몬, 발효식품에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신맛입니다. 전통적인 식생활이나 동양의 식이 이론에서는 맛을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몸에 작용하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신맛은 단맛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해 왔습니다. 즉 에너지원이 되는 단맛이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아세트산, 유기산, 젖산은 모두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성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맛을 외부 음식으로만 조절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환경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위산입니다. 위산은 소화를 돕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위산이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은 경우 모두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뿐 아니라 갑자기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등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위산 분비가 부족한 경우, 즉 저산 상태가 되면 음식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슐린 감수성도 떨어져 혈당이 더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위장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혈당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세 번째 음식, 발효식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당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음식, 식초, 레몬, 발효식품에 대해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만 챙겨 먹으면 혈당 문제는 해결되는 건가요?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의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식들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식초는 탄수화물이 너무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레몬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조절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며, 발효식품은 장 환경을 개선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혈당은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실제 식사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특별한 음식을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 식사를 조금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밥과 반찬을 드실 때 식초를 활용한 반찬 하나를 곁들이는 것, 생선이나 나물 요리에 레몬즙을 살짝 더하는 것, 김치나 된장처럼 발효가 충분히 된 반찬을 꾸준히 먹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쌓이게 되면 혈당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식후에 유난히 졸리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져서도 아니고 몸이 갑자기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사 속도와 호르몬 반응이 자연스럽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로 참는 식단이 아니라 몸의 변화에 맞춰 지혜롭게 조절하는 식사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가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초를 많이 먹으면 위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레몬즙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치아나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발효식품 역시 염분 섭취가 과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음식의 형태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액체 형태로 섭취할 때는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주스나 즙 형태는 혈당 관리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씹어 먹는 형태로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 나인슐린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상황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 이틀의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 하나, 식사 방식 하나를 조금만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장기적으로는 당뇨와 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에 작은 기준 하나를 더해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